관악교육 포럼을 송출하고 있는 이곳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동 205호에 새로 조성된 나산재 세미나실입니다. 나산재는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명예교수님이신 나산 박용환 선생님을 기념하여 조성하였습니다. 박용환 선생님께서는 정년 퇴임 이후 15년 동안 받으신 연금 가운데 100만 원을 매월 저축하셔서 지난 2011년 노교의 후학들을 위한 장학기금으로 2억 원을 쾌척해 주신 바 있습니다. 오늘 제9회 관악교육 포럼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의 실제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발제자와 토론자로 각 한 분씩을 모셨습니다. 먼저 발제자로는 우리나라 대표적 교육기업의 하나인 웅진싱크빅 IT 개발실의 최삼락 실장님을 모셨습니다. 토론자로는 서울대 교육학과 조용환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유튜브로 실시간 접속하고 계신 여러분께서는 댓글 기능을 활용하셔서 질문을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실시간으로 방송하고 있지만 통신망의 장애 때문에 현장과 여러분이 보시는 것 사이에 약간의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 점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웅진싱크빅 최상락 실장님께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의 실제적인 변화를 어떻게 추구하고 계신지 들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실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웅진싱크빅 하면 창의력, 체험학습 여러 가지 모습으로 떠오를 것 같습니다. 싱크빅 독다 이런 단어에 할 수 있듯이 창의력에 대한 부분으로 좀 많이 알려져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여러 가지 책들을 만들고 있고요. 아이들을 대상으로 또는 성인을 대상으로 좋은 책을 잘 만들고 있습니다. 또 하나 생각나는 부분들이 초등학교 앞에 공부방의 모습이라든가 아파트 단지 앞에 있는 학습센터 이런 쪽에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고요. 더 많이 아실 것 같은 박문 선생님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회사입니다. 공방에서도 여러 가지 아이들이 와서 같이 학습을 하고 협력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웅진싱크빅이 40년이 된 기업인데요. 그럼 웅진싱크빅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어떻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했느냐를 먼저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서 나와 있는 부분,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고 AI가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웅진싱크빅은 학습은 디지털에서 해도 충분히 효과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서 웅진싱크빅 학습, 종이로 되어 있던 전체 컨텐츠를 디지털 학습으로 다 올리는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2015년을 기점으로 해서 전체적인 디지털 작업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태블릿 PC를 기반으로 해서 학습을 진행하고 거기에 모든 도서를 디지털 도서를 제공하고 있고요. 당연히 학습지 또한 디지털로 전환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디지털은 학습을 어떻게 변화시켰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공부 방법이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패드를 보면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되고 다른 인터랙션들이 발생하는 형태의 모습들이 변화가 생겨갔고요. 공부방이나 센터에서도 선생님들이 하는 방법이 달라졌죠. 예전에는 칠판 판서를 하는 형태였다라고 하면 이제는 자기 스스로 자기 학습을 주도해서 하고요. 자기가 선택한 과정, 아이들마다 다른 과정으로 하고 부족한 지점은 다시 선생님 옆에서 코칭해주는 형태의 모습으로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 환경 때문에 화상 수업에 대한 니즈들 실제로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학생들을 화상으로 만나기도 하셨지만 저희는 초기부터 화상으로 만날 수 있는 서비스, 투게더라는 서비스를 가져가게 됐고요. 1단계 도입을 하고 그 다음에 코칭을 해주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화상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단어들이 좀 오는 것 같아요. 이러닝, 스마트 러닝, 에드테크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 좀 잠깐 차이점을 제가 생각하는 차이점을 좀 말씀드려본다라고 하면 이러닝은 인터넷이나 컴퓨터로 그냥 디지털화된 컨텐츠를 학습하는 형태라고 보면 에드테크는 데이터와 기술,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해서 학습자에 대한 분석 이런 부분들이 통합적으로, 총체적으로 활용되는 것이 에듀테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과 기술을 에듀테크라는 단어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그래서 새로운 교육 서비스를 개선하고 더 나은 가치를 하는데 기술이 활용된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 분야에서 많은 기술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교육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얘기되고 있는 AR, VR, AI,
빅데이터, 여러 단어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AI에 대해서 문제집급이 어떻게 가져가고 있는지를 좀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가르침 또는 배움에는 항상 사람이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학습자도 있어야 되고 교수자도 있어야 되고 또 그거를 옆에서 바라보고 계신 학부모님도 계시고 언제나 항상 사람과 함께하는 게 교육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세 개의 축인 것 같아요. 선생님과 학부모와 학생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학습 효과, 좀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 학습이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AI 기술이 접목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데이터는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생성되냐라고 본다고 하면 AI에 사용되는 데이터는 모든 부분에서 다 존재하고 생성되고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초기에 수행할 때부터 그 다음에 아이들이 푸는 행동 하나하나부터 그거를 또 데이터를 분석하고 다시 응용해서 가는 모든 부분들이 다 데이터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AI는 학생에게 어떤 가치를 줄까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AI는 자신에게 맞는 모든 아이들이 동일하지 않고 개개인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자신에게 맞는 딱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게 AI는 동작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선생님에게는 또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한다면 전통적으로 판서를 하고 시험을 보고 그거에서 평가하는 형태가 아니라 새로운 방법, 새롭게 아이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고 새로운 관리 방식으로 전환을 시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학부모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어쩌면 가장 잘 아이들을 이해한다, 학습자를 이해한다고 하신 분이 학부모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저희가 아이들을 정말 잘한다고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거는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나의 자식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학부모님들에게는 고민의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AI는 그러면 어떤 것을 줄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싱크빅이 디지털로 전환을 하게 되면서 아주 큰 변화를 가져갔던 것들이 데이터의 생성 측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6년간 데이터가 쌓이기 시작했고요. 누적 1000만 과목을 한다든가 하루에 1억 건의 데이터들이 계속 생성되고 있고요. 한 달이면 30억 건, 지금은 좀 더 늘어난 수치를 가지고 있고요. 더 많은 데이터가 축적되어 가면서 회원의 행동이나 학습 결과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잉글리시교육은 어떤 고민을 했냐면요. 뭔가 항상 궁금했습니다. 회원들은 어떻게 학습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내가 틀렸을 때 그 다음 현상은 어떻게 할 건지, 오답을 맞추고 나면 계속해서 회피하는 현상을 보인다든가 요일마다 좀 다른 현상이 나오기도 하고요. 공유 자리에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특이하게도 일요일 저녁에 많이 학습을 하거든요. 이유는 아무래도 코치 가장 중요한 학부모님과 같이 있는 공간에서 많이 학습을 하는 이런 현상의 데이터도 볼 수 있었고요. 저희가 예상했던 거랑 좀 다른 결과들도 보이긴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항별로도 전문가가 만든 컨텐츠이긴 하지만 실제로 사용자가 느끼는 것들이 단위들도 다른 부분도 볼 수 있었고요. 아이들이 어떤 그룹 형태를 보이는 것 같아요. 자라서 계속 잘 가는 아이들 또는 실패해서 좀 떨어지는 아이들에 대한 행동 그룹별도 성과 차이는 다르게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빅데이터를 쭉 보게 되면서 여러 가지를 보게 됐습니다. 교육 쪽에 계신 분들은 다들 알고 계실 IIT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데이터를 쭉 들어보게 되고요. 문항풀이 속도와 성과는 어떻게 되는지, 그럼 개인의 문항을 느꼈을 때 체감 난이도는 어떻게 되는지, 그럼 학습 성과와 관련 있는 영향들은 어느 건지, 한 문제를 풀 때 그 아이가 10초에 풀어야 될지 20초에 풀어야 될지 적정한 풀이 시간에 대한 예측도 있고, 물론 뒤쪽으로 가면 알겠지만 시간을 많이 쓴다고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것들은 아니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문항별로 그러다 보니 문항별로 정답, 오답을 예측할 수 있었고 그거에 따라서 가중 테스트 점수까지 예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학습을 하게 되면서 조금 여러 가지 이론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찾아봤었던 영역이고요. 칙센트 미하이 교수님의 뭐 플로우 이론이나 이런 부분, 몰입에 대한 부분을 좀 본 것 같습니다. 난이도와 능력에 따라서 명확한 목표를 주고 적극적인 피드백을 통해서 아이들이 좀 더 좋은 성취를 가져가고 성과를 가져갈 수 있도록 좀 적용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앞에 뭐 메인문이라는 걸로 했는데요. 저희들이 강북 카피로 썼었던 부분입니다. 메인문처럼 AI는 아이들의 체감 난이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문제를 보고 있겠지만 A에어는 되게 쉽게 풀 거고요. B에어는 되게 어렵게 풀 수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아이들마다 다르게 보여지고요. 실제로 이 아이가 맞출 수 있는 정답이 몇 %인지 시간은 몇 초를 풀어야 얘가 맞출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족집게 형태로 그러면 이 아이들은 수준에 맞춰서 어떤 단위로 주는 게 좋겠느냐? 잘하는 아이에게는 너무 쉬운 문제를 쓰면은 학습에 대한 무시 뭐 이런 형태가 보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못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너무 어려운 문제를 출제하게 되면 자제를 하게 되면서 학습 자체를 해결하는 현상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가 예측하고 만들어낸 레벨 단위에 따라서 아이들이 학습 코스도 다르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오답이 있느냐 없느냐, 뭐 유사 문제를 하느냐, 맞춤 문항 업다운 해줄 것이냐라는 알고리즘들이 적용되어서 가고 있습니다. 디지털로 하고 AI로 하게 되면서 실제로 아이들이 학습량에 대한 부분을 좀 줄여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종이책으로 풀게 되면 한 단어를 풀려고 할 때 한 340문항, 350문항 정도를 풀어야 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출시해서 서비스하고 AI 수업은 한 절반 정도 문항이면 학습 효과를 충분히 보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문제에 지쳐서 학습 자체를 싫어하는 그런 아이를 만들고 싶지는 않았고요. 적정한 문항으로서 학습 효과까지 기대하면서 가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주로 하고 있는 유아나 초등 아이들에게서는 자기주도성에 대한 부분이 발휘된다라고 볼 수도 있고 좀 부족하다고 볼 수도 있긴 할 텐데요. 초등학교 때 잡힌 습관이 가장 좋은 학습 효과로 이어질 거라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초등학교 때 습관이 잘 잡혀 있는 아이들이라면 중등, 고등, 대학, 그 다음에 성인에서도 그 공부하는 방식, 습관에 대한 부분을 잘 형성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냥 건너뛰고 무시하고 그 다음에 틀렸으면 막 건너뛰고 이런 행동들에 대한 부분들을 캐릭터가 친근하게 나와서 실제로 아이들에게 독려하는 활동도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를 이제 열심히 분석하고 학습 동기를 어떻게 부여할 것이냐, 그 다음에 학습 완료했을 때는 넌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좋은 습관이 만들어졌으면 그거에 대한 보상들, 좋은 성과를 냈을 때 대한 보상, 또 고쳐야 할 습관이 있을 때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나고 그걸 또 해결했을 때 동기부여나 이런 부분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오답 노트에 대한 부분도 좀 분류 방식이 바뀌었죠. 맞출 수 있는데 틀렸느냐, 몰라서 틀렸느냐, 아예 모르는 문제이냐에 대한 부분을 아이의 취향별로 다르게 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모른다라고 하면 개념 확인을 먼저 보게 한다거나 설명을 먼저 보게 한다거나 하는 학습 흐름의 변화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도 변화가 주어졌겠지만 실제로 이 아이들에게 가르침을 줘야 되는 선생님, 교사들의 역할에 대한 변화도 좀 같이 오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AI 빅데이터를 적용하기 전에 예전의 LMS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순하게 오답 개수 나오고요. 정답률은 몇 %나. 아직까지도 많은 기업들은 이 부분을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그냥 오답 개수 나오고 몇 개 틀렸네로 나오는 형태가 기존의 이러닝 쪽에서 진행이 됐다라고 하면 빅데이터 AI를 통해서는 좀 더 나은 점수로 갈 수 있었겠죠. AI를 분석하기 전에 틀린 문항은 그냥 틀렸으면 다 틀린 거였습니다. 알고 틀렸든 실수로 틀렸던 모든 분이 다 틀렸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AI가 개입이 되면서 좀 다른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답을 6개의 유형으로 처리를 하거든요. 찍어서 맞추는 행동, 틀린 문제를 제시도 안 했다는 행동, 건너뛰기 행동을 했다 이런 형태에 대한 변화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저희들은 선생님에게 매일매일 아침에 선생님들에게 정보를 드리거든요.
어떤 회원이 어떤 학습을 했을 때 얘는 이 문제를 틀렸어, 맞힐 수 있는데도 틀렸어 라고 하면 좀 더 독려해서 다시 한번 학습을 시키게 하면서, 몰라서 틀렸다라고 하면 코칭을 좀 강하게, 가르침을 좀 강하게 해야 될 거고요. 찍어서 맞은 문제에 대한 부분은 확률적으로 되게 틀릴 것 같은데 문제를 맞췄다고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맞췄다만 보게 된다라고 하면, 기존에는 걔는 맞췄기 때문에 안다라고 했을 것이지만 이제는 찍어서 맞아도 그거는 오답의 유형으로 분리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보여준 LMS 요소가 다시 봅니다. 그러니까 맞출 수 있는 문제인데 틀렸다라고 하면 아이들 스스로 다시 풀어보게 문제를 제안을 해주고요. 너무 어려웠다, 아이가 너무 어려웠다라고 하면 선생님과 같이 풀어야 할 문제에 대한 표기도 다르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집중적으로 어떤 부분을 가르쳐줘야 되고 아이가 어떤 수준인지를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코칭의 강도에 대한 부분도 좀 다르게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고객의 성향에 따라서, 학부모님의 성향에 따라서 좀 더 그래도 공부를 더 많이 하게 하고 싶다는 좀 더 많은 활동을 하게 해주고요. 반복 습관이 되면 학부모에게 알려주고 하는 이런 형태의 모습이 코칭 강도에 대한 부분도 조절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학부모 쪽에서도 계속 변화가 생길 겁니다. 저희가 패드를 통해서 안드로이드 패드를 통해서 학습이 진행되고 있다면 학부모에게는 아이들의 학습 상태, 독서 상태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알려주는 라운지라고 하는 학부모용 앱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아이가 어떻게 문제를 얼마나 풀었고 어디 부분에서 틀렸고 어느 부분을 어려웠는지 학부모에게 다 알려드릴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분석지, 이런 리포트를 보면서 선생님들은 좀 더 학부모님들은 좀 더 아이들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AI를 적용해서 과연 효과가 있었느냐에 대한 부분을 좀 계속 볼 수밖에 없었고요. 잘못 적용됐다라면 다시 돌아가고 새롭게 발견해야 된다라고 보면서 외부에 계신 카이스트 김 교수님, 김민기 교수님 등과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문제에 대한 부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학습 코칭이라는 서비스를 하기 전에 하는 회원과 학습 코칭을 받은 회원의 문제풀이 양이 늘어났습니다. 문항이 늘어났다는 게 학습량이 늘어났다라고만 볼 것이 아니라 허비되는 시간에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기 시작했다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집중을 하게 되면서 정답률에 대한 부분도 전체적으로 상향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완료율, 나쁜 습관은 줄어들고 좋은 습관은 더 좋은 쪽으로 가는 형태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LAK라든가 이런 국제학술대에서 효과성에 대한 부분도 계속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로 하게 되면서 저희들이 단순하게 그러면 이 기술이 독보적인 것이냐 아니면 외부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 부분을 보면서 특허 출원이 진행됐었던 부분이 지금 7건의 빅데이터와 AI 관련된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학습 영역 중에서만 과연 AI는 동작을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고요. 책 읽기 활동에 대한 부분도 아마 모든 분들은 다들 궁금할 것 같아요. 책에 의해서 많이 배운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지만 잘 읽는 방법이라든가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또 파악하기 힘든 지점이 책이기도 했기 때문에 책에도 AI를 가져가기 시작하죠. 초기 진단에서 아이는 어떤 상태인지를 보게 되고요. 아이들이 독서 활동을 한 걸 가지고 코칭을 하게 되고 그 활동에 의해서 다시 아이에게 맞는 도서를 추천해주는 맞춤 솔루션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독서 진단이라는 형태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독서 능력은 어떻게 되는지, 환경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최초의 레벨별로 도서를 추천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레벨에 따라서 어떤 도서가 이 아이에게 맞는지 추천도 진행하고 있고요. 독서 코칭이라는 부분은 좀 어휘 쪽에 많은 포커스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을 보게 된다면 자연 처리, NLP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활용되면서 어휘에 대한 부분, 형태 분석에 대한 부분들을 하면서 코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어휘를 기반으로 해서 어휘의 난이도가 설정이 되고 그거에 따라서 습관을 보게 되고 그거에 따른 독서 추천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디지털 속에만 있는 것들이 아니라 여전히 책이라는 종이책이라는 강력한 매체에 대한 부분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진단과 독서 코칭을 해서 맞춤 도서까지도 추천해 줄 수 있는 독서 플랜을 설계하고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빅데이터라고 한다라고 하면 많은 분석 지점에서 실시간적으로 하고 있는 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뭐 클라우드 환경 내에서 실시간적으로 분석을 하고 그거에 맞는 콘텐츠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추천 알고리즘은 실시간으로 맞춰서 어떤 콘텐츠를 추천하고 누리교과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도서가 좋겠다, 어떤 책을 읽으면 좋겠다. 단순히 부족한 영역이 아니라 아이들이 호기심을 가질 수 있는 영역으로서 추천을 하면서 책 읽기 활동을 더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역시 또 같이 효과를 보고 있고요. 짝꿍책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정보인데요. 저희가 책을 한 권을 읽고 나면 그거에 관련된 다른 책을 연결되는 다른 책을 추천하게 된다고 하면 그냥 전문가에서 추천된 것보다 AI가 맞춤 추천한 부분들이 3.7배 증가하는 현상을 볼 수 있었고요. 독서 코칭도 계속 활용되면서 더 좋은 현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싱크빅에 대해서 싱크빅에서 가지고 있는 AI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렸고요. AI는 학습의 패턴의 변화를 좀 가져온 것 같고요. 학생들에게는. 선생님들의 역할 변화가 좀 이어질 것 같고요. 그게 학습 성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냥 기술이 가져왔다라는 부분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얼마나 디테일하게 아이들의 개개인에 맞춰서 디테일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느냐 또는 얼마나 편리하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AI 성패는 달라질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기술만을 가지고 와서 그냥 좋은 기술이니 써라는 형태가 아니라 그거를 또 그 정보를 소비해야 되는 학생, 학부모, 교사분들에게 얼마나 효과적으로 전달해 주느냐에 따라서 AI는 많이 성패가 단순한 트렌드로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 큰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웅진시크빅은 어린이의 10년을 생각합니다라는 모토를 가지고 아이들의 더 나은 성장을 위해서, 더 좋은 성장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이 기술을 계속해서 발전해서 더 좋은 모습으로 적용해서 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저의 발표는 이제 마무리했습니다. 옛날에 이제 쪽집게 선생 얘기를 우리가 많이 했었는데 드디어 AI를 활용한 쪽집게 선생이 모든 사람들에게 좀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정말 열리는 것 같습니다. 또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것이 학생이나 교사나 학부모들에게 어떤 변화를 초래하고 있는지 웅진싱크빅에 이제 가입한 회원들 사례를 가지고 좀 보여주셨고 또 실제로 여러 가지 학습 습관이나 혹은 학습의 어떤 활동에 있어서의 변화들을 이제 데이터로 꾸준히 축적하시면서 분석하고 계신 사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발표에 대해서 교육학과의 조영환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조영환 교수님은 교육공학 전공에 계시고요. 학습과학 쪽으로 많은 연구들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교육학과의 조영환입니다. 오늘 그 제3나 실장님의 굉장히 그 웅진싱크빅에서 하고 있는 AI 활용 교육에 대해서 흥미롭게 보았습니다. 이 발표를 들으면서 제가 든 생각은 이 사교육에서 AI를 활용하고 있는 것과 실제 우리 공교육에서 또 AI를 활용하는 것 사이에 온도차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주로 이제 공교육 입장에서 어떻게 AI를 우리 학교 교육에 또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여러분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에듀테크라고 했을 때 제 전공이 원래 이제 교육공학인데요. 교육공학이 이제 Educational Technology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에듀테크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이게 그 교육공학의 준말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오늘 또 최삼락 실장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또 에듀테크의 의미가 기존의 이러닝이나 스마트 러닝과 또 다른 의미로 이렇게 해석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발표 내용을 되돌아볼 때 주로 학생과 어떤 콘텐츠 간의 상호작용을 많이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때 콘텐츠는 어떤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다른 형태의 어떤 학습 내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디지털 교과서가 과거에 어떤 인쇄용 교과서의 내용을 디지털화했다고 생각을 한다면 아마 앞으로 AI가 도입된다면 이 디지털 교과서가 지능형 교과서로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각 학생들의 어떤 요구나 능력에 맞춰서 필요한 학습 내용을 제공해주는 이런 상호작용이 증진되는 형태로 AI가 활용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그 발표 내용 중에는 물론 이제 그런 어떤 학습자 데이터를 이용해서 교사와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도 증진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또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이라든지 여러 형태의 상호작용이 존재한다. 또 이런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이런 교육 환경도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어떤 교육 시스템을 변화시키는데 AI가 유용하게 활용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AI 교육했을 때 저희 교육계에서 이제 생각할 때 크게 세 가지 종류의 AI 교육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러닝 포 AI입니다. 이거는 이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AI 기초 소양을 함량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이제 learning about AI는 AI에 대해서 배우는 거죠. 이거는 AI 어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AI 전문가를 기르는 그런 형태의 교육이 될 것입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 이제 learning with AI가 있습니다. AI와 함께 학습하기인데요. 얘는 교수 및 학습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AI가 그런 어떤 효과를 높이고 또 오늘 발표에서도 나왔죠. 짧은 시간에 학생들이 더 많은 문제를 풀거나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그런 효율성을 높이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는 주로 Learning with AI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저도 토론 내용을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앞선 발표에서 AI가 무엇을 변화시킬 것인지를 잘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AI가 아주 큰 변화를 만들 거라고 예상이 드는데요. 그럼 이 변화가 무엇을 위한 변화인가? 왜 우리는 AI를 활용해야 되는가? 이런 어떤 목적에 대한 질문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교육계 혹은 교육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문제 상황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문제 상황이 입시 위주의 교육이죠. 그래서 많은 지식을 획득하지만 이걸 시험을 치고 나면 우리 삶 속에서 이 지식을 사용하거나 활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입시 위주의 교육의 문제, 또 최근에 코로나19 이후에 교육 격차가 좀 더 심화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런 교육 격차를 줄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해결하는데 AI가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가 AI가 단순히 어떤 시험 성적을 높여주는데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그것을 벗어나서 좀 더 각 학생들의 다양한 재능을 향상시키는데 활용이 되고 또 학습자 중심의 활동을 촉진하는데 AI가 활용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습자 중심 교육을 위해서 해외에서 AI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Fractions Lab이라는 어떤 사이트가 있는데요. 이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는 학습자들이 분수를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들 표현을 하고 분수의 덧셈이나 뺄셈을 계산을 한다든지 서로 비교해보는 그런 좀 학습자 중심의 구성적인 활동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AI가 어떤 피드백을 준다든지 아니면 정서적인 지원을 할 수가 있겠죠. 또 베티's Brain이라는 이 소프트웨어에서는 이 베티가 AI 에이전트입니다. 학생 에이전트인데 학생들이 교사 역할을 맡습니다. 그래서 이 에이전트 베티에게 어떤 과학의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퀴즈를 내고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런 러닝 바이 티칭의 과정을 통해서 학습이 일어납니다.
또 세 번째 사례에서는 크리스탈 아일랜드라는 어떤 컴퓨터 기반의 과학 탐구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 게임 속에서는 게임인데요. 그 게임 속에서는 어떤 섬에서 가상의 섬에서 전염병이 확산됐을 때 이 전염병의 확산의 원인을 탐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과학적 지식이라든지 의학적 지식, 또 인문 사회적 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에포스는 자폐아들을 위해서 개발된 그 터치 스크린을 이용한 AI 기반의 학습 소프트웨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인지적인 활동이라든지 이런 문제풀이 여기에 이제 국한되지 말고 좀 더 학습자들 간의 상호작용, 협력이라든지 탐구 활동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사회 정서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는데 AI가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최근에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초등학생들은 AI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학생들에게 10년 뒤에 여러분의 가정에 AI가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그 AI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림으로 그려봐라고 했습니다. 그 그림들을 살펴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AI가 자기가 하기 싫은 일, 귀찮은 일, 어려운 일을 하는 걸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요리를 한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또 집을 지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죠. 그 그림 속에 저는 이제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여튼 이제 사람은 이제 소파에 앉아 있다든지 편하게 쉬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눈에는 사람과 AI의 관계가 굉장히 이런 그 수직적인 관계로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수직적인 관계, 또 주종의 관계, 이런 관계가 일반인들도 많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AI를 단순히 이제 도구로 보는 그런 관점인데요. 하지만 이 테크놀로지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단편적인 예가 스마트폰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하면 굉장히 불안하겠죠. 또 누가 내 스마트폰을 훔쳐갔다. 그러면 나의 일부를 훔쳐간 것처럼 굉장히 상실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향후 이제 AI가 교육에 많이 활용이 된다면 이 AI와 또 사람 간의 상호작용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AI를 도구로 활용하는 만큼 또 AI도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향후 교육계에서 우리가 이런 사람과 AI가 앞으로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또 이 공정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AI와 사람의 어떤 공정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연구와 또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AI 생각하면 몇 해 전에 제가 본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좀 오래된 영화긴 한데요. 여주인공으로 사만타가 나오는데 영화 제목이 허입니다. 사만타는 AI이고 이혼한 남성이 AI와 이제 연애를 하다가 사랑에 빠지는 얘기인데요. 이 영화에서 이제 심각한 질문을 던지죠. 그러니까 연인을 AI가 대체할 수 있는가? 네, 영화에서 그리는 거는 이제 이 남자 주인공이 AI인 사만타에게 휴대전화, 스마트폰 같은 휴대전화를 가지고 다니면서 자기가 보는 거 다 보여주고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아주 친밀하게 대화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교육적으로 AI를 어떻게 활용할 건가? 오늘 웅진 띵크빅의 어떤 사례들을 최삼락 실장님께서 소개해 주셨는데요. 유튜브에 질문이 이제 올라온 것 중에 그러니까 AI를 이렇게 활용하는 거는 그러니까 일종의 교사의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하던 일을 AI가 대신하게 하는 것인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보편적인 두려움인데요. 금방 말씀드린 이제 허라는 영화에서도 이제 연인을 AI가 대신하는 것처럼 AI가 진짜 교사를 대신하고 사람이 해오던 가르치는 일을 이제 AI가 다 맡아서 하는 때가 올 건가 또
기업의 입장에서는 비용을 절감하는 것은 또 이윤의 증대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제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AI가 과연 교사를 대체할 것인가? 라는 쉽지 않은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최 실장님 웅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갖고 계신 어떤 기업의 생각 좀 말씀해 주시고 조용환 교수님께서도 이 질문에 대해서 좀 부연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진 싱크빅에서 그러니까 교사회라는 존재 자체를 없애서 그걸 인건비 감축의 비용가 측면으로 접근한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도 저희 선생님들은 계속 얘를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역할 변화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린 것들은 선생님이라는 자리가 없어진다 이런 측면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예를 들면 이북이 등장했을 때 종이책은 없어질 것이라는 암울한 상상도 했었지만 실제적으로 아직도 종이책은 가장 강력한 매체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AI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다른 역할을 좀 선생님에게 어쩌면 요구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예전에는 10문제를 틀린 거를 10문제를 다 설명해주는 역할이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정말 모르는 문제에 집중해서 갈 수 있게 알려주는 역할에 저희는 포커스를 맞췄다고 보고요. 그것들이 단순하게 일자리를 없애고 사람의 역할을 대체하려고 하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육 쪽에서 선생님의 역할은 계속 변화를 시도하고 있고 변화되어 왔다라는 부분이지 그 선생님의 존재? 이거에 대한 부정까지는 할 수 없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은 사람을 가르치는 건 사람이어야지 어떤 기계가 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교수 방법론을 제시해 준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최삼락 실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이슈가 그러면 교사의 어떤 역할의 변화가 있을 것인가라는 이제 또 추가적인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교사를 대체하진 않지만 교사 역할 변화가 있을 거라고 많은 교육계에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역할을 교사가 하고 그러면 AI가 어떤 역할을 좀 이렇게 대신할 수 있는지 역할 분담에 대한 이슈가 좀 더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AI가 향후 이제 등장을 하게 되면 한 50% 정도의 직업이 향후 없어질 거다 이런 예측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없어지는 직업군에는 많은 경우에 이제 사회 정서적인 심리치료사라든지 그런 기능이 역할이라든지 아니면 판사처럼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떻게 가치 판단을 하는 그런 직업들이 안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사의 역할도 좀 더 이렇게 사회 정서적인 부분에 더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문제풀이라든지 지식 전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일정 부분은 좀 AI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며 교사는 좀 더 코칭을 한다든지 또 학생들을 이렇게 사회 정서적으로 좀 지원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와 동시에 교사에게 꼭 필요한 게 이 공존을 위해서 AI를 어떻게 교육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역량을 기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AI에게 그런 어떤 공존을 위한 AI의 어떤 기능들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AI가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그것을 이제 교사가 해석할 수 없다거나 설명할 수 없다거나 또 이것을 자기의 수업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알 수 없다면 그런 블랙박스 모형의 어떤 AI에 대해서는 교육적인 활용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낮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분 말씀 들으면서 좀 제가 추가적으로 의문이 생긴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최 실장님 발표에도 있었는데 실제 이제 AI를 활용한 웅진의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는 집단과 이제 그렇지 않은 집단 간 비교를 했을 때 여러 가지 좀 긍정적인 지표들이 이제 보였거든요. 이렇게 나쁜 습관은 없어지고 좋은 습관이 생긴다든지 또 같은 시간을 들이는데 더 많은 문제를 풀고 그래서 성과도 훨씬 더 좋아졌다든지 이런 것처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이제
그런 데이터들을 모으실 때, 네네. 그러니까 이게 그 학습자 입장에서 AI와 연결된 상태에서 이제 그 데이터들을 모으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학습이라고 하는 거, 학생이나 이제 집안에서 가정에서 아이들 돌보다 보면 AI가 이렇게 그 접근하지 못하는 데이터들도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뭐 따지면 이제 교사들이 해오던 일일 것 같고, 또 교사들은 아이가 이렇게 뭐 많은 문제를 풀지 않더라도 어쩌면 뭐 한 문제 푸는 것을 보고 이제 직관적으로 이 아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라는 걸 이제 판단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AI는 뭐 그러기보다는 뭐 방대한 자료에 기반해가지고 뭐 어떤 판단이나 처방을 내리거든요. 그래서 이 교사가 해오던 일들과 이제 AI가 새롭게 이제 우리에게 가능성으로 보여주는 일, 이것 사이에 어떤 좀 갭이 있다면 어떤 갭이 있을지, 또 AI를 활용한 교육적 활용이 더 발전하려면 어쩌면은 이 데이터들이, 그러니까 그 지금은 이렇게 좀 뭔가 서비스하는 플랫폼에 들어가서 이제 문제 해결하거나 뭐 문제를 풀거나 이런 거가 이제 모일 텐데, 그러지 않고 이제 하는 많은 것들, 많은 학습들, 그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좀 모을 수 있을지, 좀 그런 좀 그게 돼야지 이거가 조금 더 진짜로 전체적으로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AI를 하면서 데이터가 없이 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질문은 좀 부정적이고요. 아마 데이터가 없이는 아마 수행이 힘들 거다라는 부분이고, 저도 뭐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면 데이터에 대한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더 잘 결합을 시켜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궁금한 지점들이 많아요. 뭐 예를 들면 종이책을 읽고 있는 활동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큰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종이책을 읽는 활동에 대한 부분은 현재 저희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다른 정보에 의해서 유추해서 가져올 수 있는 정보가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감상문을 쓰는 형태가 디지털화돼서 왔다라고 하면 책을 어떻게 활동했나 이런 다른 정보에서 유추해서 가는 과정으로 사용이 돼야 될 것 같고, 자칫 뭐 모든 활동들을 다 데이터로 한다라는 것은 좀 감시 받고서 하는 뭐 이런 느낌이 들 거기 때문에 또 거부감도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도 있어서 좀 모든 곳을 다 수집해서 가져가겠다라는 건 좀 어렵지 않을까.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더 많이 안다라고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아이들을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 계속 고민이 되고 있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뭐 아이 트래킹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계속 다른 기술 영역들을 보고 있긴 한데요. 거기에 또 의미를 부여하는 시험 작업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 문제가 굉장히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교육학 분야에서 다중양식 멀티모달 러닝 애널리틱스라든지 그런 분야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한 종류의 데이터가 아니고 여러 종류의 생체 정보나 뭐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여러 종류의 데이터를 종합해서 이 학생의 상태를 진단하고 어떤 처방적인 교육적 처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그런 것들 보면서 한 가지 좀 앞으로 우리가 이런 인공지능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 나아가야 할 방향 중에 하나가, 최근에 코로나19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어떻게 하면 연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기도 하고 또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교육을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서로 이렇게 밀접하게 해서 유기적으로 연계가 돼야 되는 이런 문제 상황이 있는데요. 그게 교육 밖에서 이런 활동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뭐 카카오 택시나 뭐 이런 거 이용하면 부르면 이제 실제 택시가 오잖아요. 그래서 O2O라고 해서 그런 것들이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제 교육 분야에서도 우리가 디지털로 수집하는 데이터와 또 오프라인에서 교사가 어떤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부분, 혹은 또 설문조사라든지 시험지를 통해서 얻는 데이터 이런 것들 서로 연계돼서 각 학생들에게 어떤 맞춤형의 교육을 제공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유튜브에 올라온 질문들인데요. 좀 같이 공유하고 답변 듣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아마 조용한 교수님 그 토론 중에 있었던 것 같은데 AI를 대학 교육에서 실제로 활용하는 예가 있는지 그런 이제 이러닝 사이트들 보여주신 것 같고 주은경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AI 사이트 이용한 게 실제 효과가 있었는지 혹시 알려주시면 좋겠다는 질문이 있었고요. 또 한 질문은 영어로 YN 팀님께서 올려주신 질문인데요. AI가 결국은 이제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는 노력인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떤 통계 방법들을 이용하고 있는지 또 웅진에서 이제 방법론 관련해 가지고 아까 카이스트에 계신 어떤 교수님하고 이제 계속 협업하고 계신다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 부분 좀 더 자세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진호님께서 질문해 주신 거는 AI 교육이 이제 실제로 공교육 분야하고 사교육 분야에서 사용되는 방식이 많이 다를 것 같다.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 이제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에 대해서 방금 이제 조용한 교수님께서 조금 사례를 들어주시긴 했지만 한 번 더 좀 부연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추 실장님께서 먼저 좀 답변해 주시죠. 웅진시크빅에서 쓰고 있는 가장 기반은 ILT 모델을 기반으로 하신다고 보면 될까요? 문항 반응 이론이죠. 문항 반응 이론이 기반에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문항 응답 시간에 관련된 리스폰스 타임 모델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모델들을 사용하고 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싶다면 직접 찾아오시거나 이렇게 별도로 연락 주시면 좀 자세히 한번 만나서 좀 설명할 수 있는 자리 좀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모든 걸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그다음 추가로 대학에서 쓰인 거는 제가 알기로 애리조나 주대에서 쓰고 있어서 수학 쪽에 적용해서 그 효과 있다라는 걸 듣고 있습니다. 예, 그게 아마 애리조나 대학에서 쓰고 있는 게 그 코스를 좀 추천해주는 추천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것들 좀 활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몇몇 대학에서 이제 도입하려고 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어떤 졸업생이 어떤 회사에 취업을 했다. 그러면 그 회사에 취업하고 싶은 학생들은 어떤 경로로 공부를 했을 때 대학에서 그런 어떤 좋은 성취를 낼 수 있는지 그런 걸 추천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각 대학에서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빅데이터 센터 이런 데서 하고 있죠. 그 이외에도 이제 그 대학 교육에서 적용되는 부분에서 특히 이제 그 시험 성적이 중요한 분야들 토익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는 AI를 이용해 가지고 학생들에게 어떤 문제를 계속해서 추천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 학생에게 딱 이 수준 자기의 수준에 맞는 문제를 추천해 주면 그걸 문제를 다 안 풀더라도 나한테 꼭 맞는 문제를 풀 수 있잖아요. 그런 형태로 이제 추천하는 시스템들이 발달하고 있고 또 온라인 학습 플랫폼들이 많이 발달하고 있죠. 그래서 학습 플랫폼에서 이 학생의 어떤 현재 상태와 또 미래 상태를 예측해서 그 예측한 결과에 따라서 현재 상태의 어떤 색깔이나 이런 형태로 보여주는 그런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공교육과 사교육 적용 방식 중에 아무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공교육보다 사교육이 조금 지금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온도차가 있는 것 같고 또 오늘 이야기해 주신 내용 중에서 제가 독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공교육에서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이 공교육과 사교육 간의 어떤 그 우리 칸막이가 있잖아요. 그거가 좀 없어지고 이렇게 서로 파트너십을 가지고 협력한다면 좀 더 교육을 발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저희 그 유튜브 댓글로 질문이 아니라 코멘트를 이제 에린 한님이 올려주셨는데요. 그러니까 동일한 컨텐츠 가지고 공부하는 초중고등학교는 되게 유용하고 개별 문제은행 오늘 이제 최삼락 실장님 발제해 주신 것 같은 걸로 많이 활용되는 것 같습니다. 대학에서는 전공명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또 그것을 이제 적용하는 거가 이제 초중고등학교랑은 조금 다른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학 사례를 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거기까지는 다 이제 다룰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음번 이제 다음 학기 우리 관악교육 포럼에서 해외 대학들 사례나 또 국내 대학에서도 제가 개인적으로 듣기로는 통계 교육이나 이런 데서
이제 패키지화된 AI 프로그램들을 이제 도입하고 활용하고 이런 시도들이 여러 대학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고 특히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원격 교육이 일반화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좀 검토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좀 저희가 이 부분으로 조금 더 기획해서 다시 한번 AI 활용한 교육이 고등교육 분야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그 동향들을 좀 다루는 포럼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4시까지 시간을 이제 뭐 약속하고 시작했던 거라서요. 조용환 교수님하고 최 실장님께 마지막으로 발표 때 미처 뭐 못하신 말씀이나 혹은 조금 더 이 주제와 관련해서 마지막 코멘트 있으시면 듣고 오늘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부분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AI를 단순히 도구로만 보지 말고 AI가 우리에게 어떤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깊이 생각해서 이렇게 그냥 단순히 도구를 만들어서 쓴다 이 개념이 아니라 AI가 우리 교육 체제를 크게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자면 이 혁명이 산업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오래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교육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4차 교육혁명이 같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바람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네. 교육 쪽에서 AI라는 부분들은 결국 아이들이 더 좋은 방향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는 기술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이게 딥러닝, 머신러닝 뭐 이런 어려운 단어를 써가지고 아이들에게 나쁜 아까 블랙박스를 말씀 주시긴 했지만 설명이 되지 않는 AI에 대한 부분들은 정말 조심해서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항상 설명이 가능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AI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들 계속 저희는 아이들을 더 많이 관찰하고 바라보면서 아이들이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 실장님, 조 교수님 오늘 발제와 토론 감사드립니다. AI 기술을 활용하는 것은 교육뿐만 아니라 지금 전체 산업계로 확산돼 있고 또 우리 일상생활을 많이 바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매우 그 적응의 속도나 혹은 활용의 단계가 이제 막 걸음마 단계인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AI가 실제로 활용되려면 방대한 데이터가 필요한데 공교육 분야에서 AI를 활용하는 것이 아직 본격화됐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고요. 그래서 오늘 웅진 싱크빅에서 실제로 어떤 식으로 AI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지를 들어본 시간이었습니다. 아마도 저는 AI가 조금 더 활성화된다면 우리가 보는 이제 비디오 온 디맨드 많은 사이트들이 있는데요. 뭐 넷플릭스나 뭐 디즈니나 이런 사이트들이 있는데 거기 가면 이제 개인 맞춤형 추천이 자동으로 되고 또 가족들 사이에서도 이제 그 접속 아이디를 따로 만들면 가족별로 맞춤형으로 해서 보고 싶은 영상을 추천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도 이런 다양한 콘텐츠 추천 기능이 조금 더 일반화되는 시절이 이제 곧 올 것 같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학습 성과 분석하는 걸 넘어서 이제 추천하는 것도 더 많은 곳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단계로 또 다른 새로운 시도들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아직 걸음마 단계지만 저희 교육학 그 학문 공동체 안에서도 AI가 교육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앞으로 조금 더 관심 갖고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제9회 관학교육 포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동영상은 저희 그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유튜브 채널에 잘 정리해서 또 사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